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여성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47,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14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13살 난 딸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죠. 손재주는 좀 있는 편이고 누가 봐도 조용한 성격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 제가 저번 결혼 기념일에는 아주 배꼽 잡고 웃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소개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남편도 저도 결혼 정년기에 만나 별 무리 없이 결혼에 성공했어요. 솔직히 저희 결혼에는 불꽃 튀는 사랑보다는 잔잔한 정이 더 컸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라면 긴 시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꽤나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큰 사고를 친 적도 없었으니 결혼 상대로는 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랑만으로 결혼하기에는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를 알고 있었기에 저 또한 속물처럼 이것저것 계산했던 것도 있었죠. 그런 면에서도 남편은 참으로 좋은 신랑감이긴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딱 7년 동안 유효했죠. 결혼하고 7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얘기를 꺼냈죠. 여보, 나 사표 쓰고 나왔어. 이번에 큰일 한번 해보려고. IT 쪽 스타트업. 친구가 같이 하자는데 진짜 될 것 같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썼다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을 몸으로 체득한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미래가 없어. 이번에 친구랑 같이 하려는 사업이 요즘 괜찮다고 하더라고. 걱정하지 마. 정말 잘 될 거야. 이미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준비도 다 되어 있어. 아니,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들어? 나한테도 이야기했어야지. 여보, 나도 다 알아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야. 앞으로 애들도 계속 클 건데 월급쟁이로 지낼 순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좋게 생각하고 싶어도 그래, 뭐 사업이면 돈도 들 거 아니야. 그 돈은 어쩌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모아둔 것도 없는데. 뭐 그 부분은 자기 친정에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 6개월만, 진짜 6개월만. 친정아버지는 우체국에서 35년 일하시고 정년 퇴직하신 분이셨거든요. 어머닌 평생 주부셨고요. 두 분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3억이었어요. 딱 그거였어요. 두 분 전 재산. 미쳤어? 멀쩡한 직장 때려치운 사위한테 그 돈을 주겠어? 여보, 진짜 부탁해. 나 이거 진짜 자신 있어. 성공하기만 하면 대박이고. 이거 아니면 지금 당장 어디 일할 곳도 없잖아. 열불이 터진 제가 결국 남편의 말에 떠밀리듯 친정에 전화를 드렸을 때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래, 뭐 사위가 하는 일이니까 도와주마. 엄마는 옆에서 걱정스레 말씀하셨죠. 그런데 너 괜찮니? 사업하면 초반엔 돈 벌기 힘들 텐데. 엄마의 말에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죄송하다고,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말하며 3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꽃집 운영자금 5천만 원도 거기 보탰어요. 남편은 희망적이었습니다. 무조건 성공한다며 큰 돈을 벌겠다며 시작했지만 결국 1년 만에 다 날렸습니다. 한 푼도 못 건졌어요. 정말 그땐 진짜 죽고 싶었어요. 게다가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며 친정 부모님의 노후 대책에도 문제가 생겨버렸죠. 솔직히 3억으로 부수익을 얻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다 포기하고 빌려줬는데 이렇게 망해버렸으니. 그런데도 두 분은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사위 욕을 안 하셨어요. 남편은 어떻게 했냐고요? 미안해. 다시 취직해보도록 노력할게. 이 말 한 번 하고 끝이었어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친구 회사에 영업이사로 들어가서 적당히 월급 받으면서 자기 명의로는 아무것도 안 만들고 차도 회사 명의, 카드도 법인카드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꺼져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입 밖에 내진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머니가 주신 3억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섣불리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저를 달래가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 노력에도 사건은 연이어 터졌습니다. 결혼 11년 차쯤에는 시아버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짐을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네가 시아버지 모셔야지. 며느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는 밖에서 돈 벌어야 하잖아. 자기는 꽃집이고. 당신 일은 언제고 열고 닫을 수 있지만 회사원은 안 그래. 웃겼습니다. 가게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가게도 똑같은 시간에 열고 닫아야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오는 거지. 쉬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단골이고 뭐고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자영업이라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군요. 제 직업을 얕보고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기상, 가족들 밥 차리고 시아버님 약 챙기고 애 학교 보내고 시어머님 비위 맞추고 꽃집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시부모님 식사 챙기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그 와중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는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저만 갈려나가고 있었죠. 그러다 이혼 1년 전 봄이었어요. 식사를 못하겠더라고요.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막상 입안으로 음식을 떠넣으면 목구멍에 주먹만한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넘기질 못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몸에서 받아주질 않더군요. 게다가 꽃집에 일하면서 손님이 없을 땐 이유 모를 불안에 심장이 쿵쿵 한개 없이 뛰고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제야 덜컥 겁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다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우울증도 있으시고 공황장애 초기예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약으로도 한계가 옵니다. 빠져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환자분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있을 겁니다. 제일 좋은 건 그 환경을 바꾸는 거고 그게 어렵다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줘야 한다는 거죠. 일단은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래도 꽃집은 가야 했어요. 그날 오후에 단골 한 분이 화환을 주문하러 오기로 했거든요. 5년째 단골이신 변호사셨어요. 사무실 개업식, 의뢰인 답례 꽃다발, 어머님 생신꽃까지 이혼 가사 전문이라고 했어요. 한 달에 2~3번은 꼭 오시는 분이었죠. 저희 가게 딱 맞은편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 들어오셔서 화한 주문서를 적으시는데 제가 리본을 묶다가 손이 떨려서 떨어뜨렸어요. 변호사님이 그걸 보시고는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몸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진실이 아닌 말을 하려는 걸 막더라고요. 제가 머뭇거리자 변호사님이 명함 한 장을 카운터에 올려놓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단골에겐 상담료 안 받으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주세요, 사장님. 전 그 명함을 지갑 깊숙이 카드들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그러고 1년이 흘렀어요. 한 번도 전화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고요? 이혼이 저한테 너무 불리한 카드였거든요. 남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잖아요. 친정 부모님 3억은 영영 못 받게 되고 아픈 시아버님 두고 나가는 며느리라는 동네 욕도 감당해야 하고 꽃집은 가게 권리금 빼면 별것도 없고요. 무엇보다 저에게는 아직 신뢰가 남아 있었어요. 14년 부부였잖아요.
한때는 좋았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함은 1년 동안 지갑 안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명함을 제가 결혼기념일 다음 날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죠. 결혼기념일 오전 11시 반이었어요. 꽃집에 손님이 좀 뜸해서 시아버님 점심약 챙기러 점심시간을 30분 당겨 집에 갔어요. 차로 5분 거리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우리 집 현관 앞에 낯선 중년 남자 2명이 서 있더라고요. 한 분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시어머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아이, 박 여사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린 1억도 못 받았다고. 박 여사가 같이 하자고 했잖아. 아니, 그게 왜 내 잘못이에요? 내가 같이 하자고 했어도 안 했으면 그만이지. 이 옆에 내가...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끼어들었더니 그 남자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댁이 며느리요? 네, 제가 며느리예요. 무슨 일이신데요? 댁 시어머니가 내 돈 1억을 날렸어. 사기인 줄 알면서 우리 끌어들였다고.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옆에 치매 걸린 시아버님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떨고 계셨고요. 저는 일단 두 분을 진정시켜서 돌려보냈어요. 무슨 일인지 저랑 남편도 알아야 하니까 일단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알았어요? 두 분 나가시고 현관문 닫고 나서 저는 시아버님을 안방에 모셔두고 시어머님을 거실에 앉혀놓고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님이 한참 입을 못 대시다가 결국 와르르 무너지셨어요. 미경아,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어머님, 말을 해주셔야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작년에 동네 친목계에서 그러는 거야. 원금 보장에 30% 수익이라고. 한 달이면 수익 나서 다 돌려받을 거라고. 그래서요. 남편 명의로 된 시골 땅 있지? 그걸 처분했어. 저는 시어머니 말에 순간 놀라 멍해졌습니다. 네? 치매 진단서가 있으니까 대리인으로 명의 변경해서. 어머님! 통장도 5천 있던 거 다 뺐고 내 적금도 다 깼고 빌릴 수 있는 데서 빌릴 만큼 빌려서 다 합쳐서 3억을 넣었어. 전 그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식탁 의자에 그대로 앉았어요. 그래서요?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운영자가 도망갔어. 세상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어머님한테 난리치는 거예요? 어머님도 피해자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도망가기 전에 내가 친목계 사람들한테도 같이 하자고 했거든. 4명이 같이 들어갔어. 예, 나는 정말 맹세코 몰랐어. 그게 사기인지... 당연히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들어간 거야. 그럼 피해액이 친구분들하고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5억 5천 정도 돼. 저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손목을 붙잡고 우셨죠. 평생 저한테 약한 모습 보여준 적 없던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그렇게 꽉 잡고 떨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제게 부탁을 하더군요. 미경아, 제발 상훈이한테 말하지 마라. 그 애가 알면 무너진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제발 3달만, 아니 1달만이라도 말하지 말아줘. 어? 저는 천장을 한참 봤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이건 진짜 어머님 혼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미경아, 제발 너만 알고 있어. 상훈이한테만 말하면 안 돼. 1달만, 어? 그 안에 내가 해결법 못 찾으면 내가 직접 아들한테 이야기하마, 어? 어머님, 일단 1달은 아무 말 안 할게요. 1달 뒤에도 어머님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저는 시아버님 밥을 챙겨드리고 다시 꽃집으로 갔어요. 운전대를 잡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죠. 결혼기념일이라서 어떻게든 행복한 기분을 끌어올려 보려고 했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제발 누가 이 상황을 좀 극복시켜줬으면 했어요. 결국 꽃집을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닫았어요. 시장에 들렀어요.
평소 안 사던 한우 등심이랑 도미 한 마리를 샀어요. 결혼 기념일이니까요. 잡채를 무치고 도미를 굽고 등심을 재웠어요. 갈비찜도 했어요. 한상 가득 차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쓴 손편지를 남편 자리 옆에 곱게 놓아뒀죠. 시아버님은 일찍 식사 드리고 방으로 모셨고 시어머님은 무슨 일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믿을 건 남편뿐이라고 함께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자고 그렇게 다짐했죠. 저녁 7시 벨이 울렸어요. 그런데 현관 화면을 본 순간 의아했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누구세요? 나 소희. 소희. 그 이름을 듣자 곧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소꿉친구처럼 자란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통성명도 했었죠. 문을 열어줬습니다. 일단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절 붙잡고 부엌 식탁에 앉혔습니다. 좀 앉아봐 언니. 할 이야기 있으니까. 무슨 일로 왔어? 주말도 아닌데. 그녀가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식탁 위에 캔들 바로 옆에 서류 봉투를 툭 던졌어요. 캔들이 흔들리면서 제가 써놓은 손편지가 봉투에 깔렸어요. 이혼소장이야. 별거 중이라며? 빨랑 도장 찍어. 뭐? 나 상훈 오빠랑 사귀는 사이야. 솔직히 내가 이렇게까지 올 생각은 아니었는데 너무하잖아. 상훈 오빠가 어제도 그랬거든.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한다고. 답답해서 내가 직접 처리하러 왔어. 오빠가 이혼 원하니까 해줬으면 해. 저는 너무 놀라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진짜로 이혼 서류였어요. 게다가 남편 필체로 남편이 써야 할 곳은 다 채워져 있었고 서명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직접 쓴 게 맞았어요. 머리가 핑 돌았어요. 손이 떨려서 식탁 가장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현관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곧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야, 너 왜 여기 와?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남편이 새파라진 얼굴로 상간녀한테 소리쳤어요. 상간녀는 의기양양하게 코웃음 쳤고요. 오빠가 우물쭈물하니까 내가 처리한 거잖아. 이제 진짜 이혼할 수 있을 거야. 야, 그건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했잖아. 가방에 들어있던 거 네가 몰래 빼는 거지. 오빠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하고 싶은데 왜 참는 건데? 오빠가 우유부단하게 구니까 내가 더 비참해지잖아. 그게 이런 식은 아니지. 남편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한 조각씩 맞춰지더라고요. 남편의 잦은 야근과 시부모님과의 합가, 모든 것이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장치였더라고요. 저를 속이고. 그런데도 웃긴 게 이 상황이 마냥 열만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야 당연히 어이없고 열도 받았고 분노했죠. 그런데 불과 몇 분 만에 저는 이 상황을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해결되지 않는 남편의 무시, 시댁과의 합가 상황, 치매 걸린 시아버지 수발과 3억이나 되는 시아버지 돈을 말아먹은 남편, 시한폭탄처럼 존재하는 시어머니, 거기에 남편의 외도까지. 남편의 외도 정황이라면 제가 이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니 웬만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요. 거기까지 생각이 들자 저는 이 이혼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남남되면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3억도 돌려받기 쉬울 테니까요. 게다가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들었죠. 저는 식탁 옆 서랍에서 펜을 꺼냈어요. 도장도 꺼냈어요. 신청서 안에 칸에 천천히 또박또박 서명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제 모습을 본 남편이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여보, 잠깐만! 저는 그 서류를 제 손에 꼭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뺏길 생각 없었거든요. 상간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거봐, 이혼해 줄 거라고 했잖아. 이제 됐네. 둘이 가서 이혼 서류 내고 와. 상간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하긴 뭘 알았으면 이제 곧 껍데기만 남을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진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을게. 진심으로. 상간녀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단 한마디도. 남편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진짜 오해야. 진짜 이혼할 생각 없었어. 그건 그냥 소희가 자꾸 보채니까 달래지려고 쓴 거야. 진짜야. 그러니까 그거 다시 돌려줘. 내가 갖다 버릴 테니까. 그럼 바람은 오해가 아니네? 직접 왔잖아, 여자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한숨을 내쉰 저는 남편을 보지도 않고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도 싹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 모습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곧 제 팔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놔! 제가 큰 소리치며 남편 팔을 뿌리쳤어요. 남편이 당황한 듯 절 보더군요. 저는 일부러 더 화를 냈어요. 내가 왜 당신 이야기를 들어?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명확한 이야기가 어디 있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할 건데? 결혼기념일 날 당신이랑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고 요리하고 편지 쓰고 당신 기다리던 사람한테 상간녀가 와서 다짜고짜 이혼 서류부터 들이밀면서 도장 찍으라는데. 미경아, 내가 다 설명한다잖아. 네 상간녀가 나더러 별거 한다더라. 네가 그 여자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날 이런 취급하는 거냐고? 넌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뭘 설명할 건데? 네가 이혼하고 싶다는 거? 그건 네 상간녀 덕분에 확실히 알았으니까 설명 따위 필요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이혼할 생각이... 그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할까봐 그의 입을 먼저 막아버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고 이혼하는 건 반대할 생각 없었으니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런 상황이 온 김에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게 제게 더 유리했어요. 물론 남편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일부러 시어머님 사고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멍해진 얼굴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늦은 시간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더군요. 그때까지도 저는 자지 않았습니다. 홀로 거실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죠. 7년 동안 꺼져가던 신뢰가 오늘 저녁 완전히 꺼졌어요. 부부 사이의 의리는 한쪽만 지키면 의리가 아니라 헛수고라는 걸 그날 밤 처음 알았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다만 안방이 아니라 거실 소파였죠. 저는 시아버님 약 챙기기 전에 안방으로 살짝 들어갔어요. 남편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제게 시부모님 뒤치다꺼리를 맡겨둔 남편은 단 한 번도 일찍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저 식모처럼 일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제 가치가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처음 온몸으로 느꼈어요. 남편 머리맡에 휴대폰이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0506 5월 6일 우리 결혼기념일. 이 사람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4년 부부면서 비밀번호가 결혼기념일이면서 그 결혼기념일에 그런 짓을 했다는 게요. 메시지를 봤어요. 한 달 전부터 상간녀랑 주고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간녀가 보낸 메시지요. 오빠 진심이야? 증거 보여줘. 나 또 속고 살기 싫어. 남편이 답한 메시지. 내일 협의이혼 신청서 직접 써서 보여줄게. 언제든 낼 수 있어.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그 다음날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남편 칸이 빼곡히 채워져 있고 서명도 도장도 다 찍혀 있었어요. 상간녀가 답한 메시지에 고마워 오빠. 사랑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혼은 정말 할 거야.
내가 이혼 서류를 가방에 매일 넣어 다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데도 안 하는 건 제일 좋은 날을 고르려는 거야. 그래도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것저것 얽혀 있잖아. 나한테 제일 도움되는 날까지만 참는 거니까 너도 참아줘. 알았지? 저는 메시지를 다 보고 휴대폰을 그대로 제자리에 두고 안방을 나왔어요. 남편이 자기 입으로 상간녀에게 저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도 봤어요. 내 와이프? 거의 환자 수준이야. 우울증 약 먹어. 사람 구실 거의 못해. 곧 정리할 거니까 난 너만 기다리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해. 어머니가 너 좋아하실 거야. 와이프 꽃집 하는데 그것도 손님 거의 없어. 가게 권리금 빼면 별것도 없지.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만 보니 남편은 진짜로 지금 당장은 이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서류는 상간녀가 자꾸 보채니까 달래주려고 쓴 거였고 폐기할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상간녀가 그걸 가방에서 빼돌려서 자기 손으로 일을 진행해버린 거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진짜 청천벽력이었을 거예요. 자기 손해 최소화하면서 천천히 이혼 카드 쟁여놓으려고 했는데 그 카드가 갑자기 와이프 손에 들어간 거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또 웃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혼할 마음이 없었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다행이었거든요. 이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쓴 이혼 서류 때문에 도망 못 가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밥을 차리더군요. 저와 함께 산 뒤로는 한 번도 밥을 하지 않더니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 스스로 일어나 제 눈치를 보며 밥을 차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후다닥 어디론가로 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일어나더니 제게 왔습니다. 여보, 앉아. 미경아, 진짜 미안해. 어제 그건 정말 오해야. 진짜로 그 서류는 폐기하려고 한 거였어. 그 여자가 멋대로. 남편이 쩔쩔매더군요. 이대로 이혼하면 자기는 유책 배우자라서 손해니까요. 전 그걸 모른 척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다고. 당신이 이 결혼 기간 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난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우울증에 공황장애를 얻었고 치매 걸린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았어. 그런데 네가 바람을 피워? 내가 그걸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넌 어때? 네가 내 상황이었으면 너랑 이혼 안 하고 싶을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했다 싶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잘 들어. 깨끗하게 가는 길이 있고 더럽게 가는 길이 있어. 깨끗하게 가는 길은 당신이 조용히 협의 이혼에 응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나도 깨끗하게 털고 나갈 거야. 더럽게 가는 길은? 내가 재판으로 끌고 가는 거지. 자기 바람 피운 거, 상간녀랑 주고받은 메시지 모두 까발릴 거야. 당신 친구들, 가족, 상간녀네 식구들까지 다 알게 되겠지. 그리고 당신 재산은 나한테 거의 대부분 뺏길 거야. 알잖아. 14년간 긴 세월 동안 난 내 할 도리 다 했어. 당신 사업이 망했을 때도 내가 집 건사했지. 치매 걸린 시부와 사고만 치는 신모 모셨던 거 법정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이런 마누라 버리고 딴 여자랑 바람핀 당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 재산 분할은? 위자료는? 남편이 마른 침을 삼켰어요.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게 눈에 다 보였어요. 평생 손해보는 걸 제일 무서워하던 사람이니까요. 끝까지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어제 상간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던진 그 서류 당신이 직접 쓴 거잖아. 그거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그 여자 잠깐 달래주려고 쓴 거야. 그 여자하고 인연 끊을 건데 무슨 이혼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이 이혼을 생각 안 한다고? 그럼 믿어줄게. 그런데 어쩌지? 난 이혼하고 싶어졌거든. 난 딴 여자랑 붙어먹던 남자랑 같이 한 지붕 아래 살 자신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혼을 하고 싶고 말고는 나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혼해. 난 당신이랑 더는 같이 못 살아. 결혼기념일에 상간녀가 쳐들어오게 만들었으면 당신도 눈치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이혼해준다고! 당신이 원하는 이혼! 남편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자기가 이혼하기 싫다고 하면 제가 응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어쩌나요? 저는 이 기회를 잃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남편에게 빌려준 사업자금 5천만 원과 위자료 겸 재산 분할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제가 갖는 걸로 하고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걸 합의 이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남편은 1억이 너무 많다고 했지만 제가 재판으로 가면 그 1억보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자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꽃집을 닫고 제게 명함을 준 저희 가게 단골이었던 변호사님을 찾아가 상담했어요. 저와 남편의 상황, 그리고 남편의 숨겨놓은 재산까지. 남편이 집이 아닌 곳으로 재산을 계속 빼돌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진 그게 저와 아이를 위한 자금이라고 생각해서 별말 안 했을 뿐이었어요. 만약 이걸 이야기 안 하면 재산 분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변호사에게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이틀 뒤 남편은 저와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두 분 숙려 기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 취소 가능합니다. 취소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이 이혼을 어떻게든 확실하게 하려고 했어요.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 한 고비를 넘긴 기분이었죠.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버텼다면 더 힘든 싸움이 될 뻔했으니까요. 저는 이혼 조건 이야기를 하면서 친정 부모님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꺼냈어요. 시모가 친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은 아마 이혼 조건에 제가 부모님께서 빌려준 사업자금 3억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걸 요구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잊은 것처럼 보이면 남편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돈 갚으라고 하면 돈 없다고 발뺌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제가 남편이 저 몰래 숨겨둔 재산에 대해 몰랐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혼 서류를 내고 났더니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땐 언제고 이혼을 막상 하니 상간녀에게 아주 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때 그 말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 정말로 이 집안의 정이라곤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웃어줬습니다. 곧 자기들 발등에 떨어질 불도 모른 채 저러고 있다는 게 웃겼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님은 안방에 박혀서 거의 안 나오셨어요. 가끔 식사하러 나오시면 제 눈치만 보셨어요. 남편과 이혼 이야기를 할 때도 시어머니는 밖에만 있어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고 계시더군요. 전 일부러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걸 말해봐야 이혼을 막으려고 하겠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에서 둘로 줄어들면 당연히 저를 붙잡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저한테 자신이 친 사고를 수습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결혼기념일 전 어린이날이라고 친정에 맡긴 딸은 외갓집에 그대로 며칠 더 있게 했어요. 이 난리를 어린애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엄마한테는 며칠만 더 봐주세요 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이 집에 폭탄을 터뜨리고 간 지 딱 3일째 된 날 아침에 저는 시어머니의 채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저녁에 이 집으로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혼 서류가 접수됐으니 남편에게도 알려줄 생각이었죠. 지금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아마 절벽 위에 서 있다고는 상상도 못할 테니까 누군가는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걸 제가 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 남편과 상간녀가 전화통화를 하더군요. 남편은 안방에서 받았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다 들렸어요. 이혼 서류 대고 나서부터는 상간녀와의 통화도 숨기질 않더라고요. 이제 진짜 끝이야. 솔직히 네가 소장 가지고 갔을 때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정리될 줄 몰랐지. 그래 나도 알아. 곧 너희 부모님한테도 인사 가자. 우리 부모님도 너 좋아하실 거야. 지금은 아직 말 못했는데 이혼 확정되면 이야기하려고.
그때까지는 와이프가 우리 부모님 모셔야지.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받아먹을 생각만 그득한 거지 같은 인간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하기로 한 마당에 제가 시부모를 부양할 거라는 생각은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이것도 인수인계가 들어가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그 통화를 듣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임시 메일 계정으로 상간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예요. 이상훈 씨 와이프. 알고 계실진 모르겠는데 이상훈 씨 댁 사정이 그리 좋진 않아요. 일단 전 이혼하기로 하고 서류 접수도 이미 한 상황이지만 확인 한 번만 해보세요. 그쪽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저도 그쪽한테 상간녀 위자료 소송할 거거든요. 준비 잘 해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상간녀가 믿어도 믿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다만 나중에 제가 할 말은 있을 테니 그렇게 미리 알려줬죠. 그런데 상간녀가 저한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한테 이런 짓까지 해서 오빠랑 이혼 안 하고 싶어요? 이미 낙장불입이에요. 이미 냈으니 취소 안 될 거고요. 저는 오빠 믿고 있고 오히려 당신이 의심스럽네요. 저랑 오빠 사이 방해하지 말고 얌전히 이혼이나 하세요. 우린 진정한 사랑이니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미 예식장도 잡아놓고 스드메도 다 결제했거든요. 당신이랑 이혼하면 바로 재혼할 거예요. 저는 그 답장을 보고 또 웃었어요. 상간녀가 마지막 기회를 자기 손으로 차버린 거예요. 지금 시댁이 남편 상황이 어떤 줄도 모르고 진정한 사랑이니 믿니 어쩌니 하는 걸 보니 그저 웃길 뿐이었죠. 그리고 오후 7시 저는 가족들을 거실에 다 모이게 했어요. 시어머님, 시아버님, 남편, 그리고 몇 분 뒤에 시어머님이 사기 사건을 끌어들였던 이웃 4분도 도착하셨어요. 시어머님이 그분들을 보시고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너 이러면 안 되지. 왜 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어요. 이게 뭐야? 이분들 누구신데? 다들 여기 앉으세요. 남편과 이웃 4분을 거실 소파에 앉으시게 했어요. 시아버님은 그 옆 의자에 앉으셔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본인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신 채로요. 시어머님은 아예 끼지도 못하고 부엌 식탁 의자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으로 저만 쳐다보셨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 이혼한 사이니까 말하는 건데 당신 어머니 사고 쳤어.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우선은 당신이 알고 있는진 모르겠는데 아버님 명의 시골 땅 1억 5천짜리 작년 봄에 처분됐어. 어머님이 아버님 치매 진단서로 위임장 만들어서 명의 바꾸셨대. 뭐? 그 땅이 왜...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그리고 아버님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이랑 어머님 적금 깬 거, 거기다 이 집 담보로 대출받고 여기저기서 빌린 돈까지 다 합쳐서 3억을 어떤 투자 상품에 넣으셨어. 원금 보장에 30% 수익이라고 하던데 그런 상품이 있겠어? 남편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 굴리던 사람은 작년 가을에 도망갔다고 하시네?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머님이 그 상품에 끌어들인 분들이야. 금액은 1억이고 그러니까 땅값 1억 5천에 넣으신 돈 3억에 이웃분들 1억 다 합치면 5억 5천이야. 피해 금액이. 저는 거실 소파 쪽을 가리켰어요. 이웃 4분이 무서운 얼굴로 시어머님을 노려보고 계셨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탁자에 손을 짚고 무너지듯 다시 앉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님이 와르르 무너져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상훈아, 엄마가 한 방에 갚으려고 너한테 도움 안 받고 혼자서 노후자금 마련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어.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엄마!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4억 5천을 사기로 달렸다고? 이웃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끌어들였으니까 아들이 책임져. 우리 1억 어떻게 할 거야?
우린 사기꾼한테 당했어! 아니 잠깐만요. 전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사기당했는데 왜 우리 어머니한테 난리칩니까? 사기꾼한테 가서 해야지. 다른 이웃분이 소리치셨어요. 몰랐다는 말이 어딨어요? 아들이 어머니 일을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빨리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 사기꾼이랑 한패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그 이웃분들은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고 나갔습니다. 돈 갚기 전까지 매일같이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요. 그들이 나가고 난 뒤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 멈칫하고는 절 바라보더군요. 잠깐만, 너 미리 알고 있던 거였어? 그거 알고 있었으면 어머니 일 막을 수 있었잖아. 전 남편을 빤히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정말 천천히요. 그러더니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게요. 야, 뭐 하는 거야? 왜 웃는 건데? 저는 식탁 위에 두 손을 짚고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진짜로요. 14년 동안 가슴에 막혀있던 모든 게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웃음이었어요. 비웃음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고 그냥 막혀있던 게 빵 터진 거였어요. 웃어? 너 이혼 전에 일부러 이거 다 숨긴 거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웃기다. 난 어머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밖에 없거든. 너한테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부탁하시던지. 석 달 동안 숨겨달라는 걸 한 달만 숨겨주겠다고 말했어. 그런데 우리 이혼 서류까지 냈는데 한 달까지 비밀로 할 필요 있어? 이제 곧 우리 남남인데. 뭐 지금도 남남이나 다름없고. 부부같이 사는 집에서 숙려 기간 동안 상간녀랑 재혼 준비 다 마쳤으면 이미 남이지 뭐. 그치?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어? 설마 나랑 이혼하려고 그런 거야? 당연하지. 어머님 사고 친 거 당신이 알았으면 네가 나랑 이혼해 줬겠어? 죽을 때까지 날 부려먹으려고 했겠지. 이제 네 운명의 여인하고 같이 알콩달콩 살면서 갚아. 그 상간녀 참 대단하더라. 내가 미리 이야기해줬는데 믿질 않던데? 둘 사이의 사랑 너무 보기 좋아. 그러니까 이 정도 시료는 같이 해결할 수 있겠지? 미쳤어? 이거 다 무효야. 무효! 무효? 합의 이혼인데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근데 나 이거 깨지면 소송 들어갈 거야. 그때 되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뜯을 수 있을지 몰라. 나 당신이 숨겨놓은 재산도 다 알거든. 뭐? 그런 거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바보처럼 보여? 미안한데 나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바람났다는 걸 몰랐으면 나도 계속 모른 척 했을 거야. 남편의 얼굴은 완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지 말해줄까? 이 모자란 와이프가 돈도 얼마나 안 받고 이혼해준다니 너무 좋다 싶었겠지? 시아버지 치매, 시어머니는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니 그냥 시아버지 돈 다 빼서 당신이 지인, 친구 명의로 빼돌린 돈까지 싹 다 모아서 새 출발하려고 했겠지. 남편이 입을 못 열었어요. 그게 정답이었으니까요. 근데 어쩌니? 아버님 시골 땅은 작년 봄에 사라졌고 통장은 작년 여름에 비었고 어머님은 사기 가해자고 피해 금액만 4억 5천이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놨어요. 변호사 도장이 찍힌 채무정산서였어요. 변호사님이 상담 직후 메일로 보내주신 거였죠. 이게 뭐야? 읽어봐. 남편이 종이를 들어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에게 사업자금이라고 빌려간 돈 3억을 더 내라고? 당신 나한테 위자료랑 재산 분할 사업자금으로 가져간 돈만 달라고 했잖아. 1억 5천. 그게 갑자기 왜 4억 5천이나 돼? 나 돈 없어. 당신 친구 회사에 운영자금이라고 넣어둔 돈 있잖아. 친척 통장에 자기 이름만 쏙 빼서 돌려놓은 돈도 있고 적금도 하나 있잖아. 그거 다 합치고 모자라면 대출 좀 받으면 되겠네. 그러면 곧 마련될 거 아니야. 제가 태연히 남편의 비자금에 대해 말하자 남편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14년 부부였어. 당신은 내가 우울증 환자라 사람 구실 못한다고 했다지만 아픈 사람이라도 통장은 볼 줄 알아. 이제까지는 당신이 그 돈을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해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잖아. 상간녀 떡하니 만들어둔 거 보니 그 돈으로 새 출발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건 아니지. 우리 부모님한테 빌려간 돈부터 갚아. 남편이 갑자기 사정사정하더군요. 여보, 이건 너무 힘들어. 갑작스럽게 이 큰 돈을 어떻게... 이럼 난 이혼 접수 낸 거 취소할 거야. 무효든 접수 취소든 뭐든 해봐. 그럼 난 바로 이혼 재판으로 갈 거야. 너무 재밌겠다. 그렇지? 당신이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재판하면 나한테 넘어올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 기대돼. 그러니까 이혼 접수 취소? 해. 어차피 3억은 나한테 갚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갚는 거라 재판에서 언급도 안 될 거고. 그건 변호사한테 따로 맡기면 돼. 그러면 남는 게 뭘까? 위자료랑 재산 분할이겠네? 당신 나한테 이길 자신 있어? 시댁 어른들 수발디는 거, 사업 망한 몇 년간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 낸 거, 외도한 거, 그거 다 유책 사유인데? 남편이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나 봐요. 하긴 그간 제가 너무 수동적으로 당하며 살긴 했죠. 그런데 진짜 인생 망하기 직전인데 못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는 시어머님 쪽을 봤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올려다보면서 흐느끼셨어요. 어머님, 14년 동안 저한테 며느리돌이 다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며느리도 아닌데 그런 거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쵸? 앞으로 남편 상간녀한테 지키라고 하세요. 힘든 것도 도와달라고 하시고요. 시어머님이 저를 올려다보면서 입을 못 다무셨어요. 14년 동안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한마디도 못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시아버님 손을 한참 잡고 있다가 일어났어요. 시아버님께만큼은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분은 평생 저한테 잘못한 게 없으셨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나가려고 하자 급히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여보, 제발 봐줘. 내가 잘못했어. 일단 이혼 접수한 거 취소부터 하고 다시 작성하자. 4억 5천은 너무 많아. 그렇게 돈주머니 따로 차고 상간녀 만들래? 그리고 결혼기념일에 그 여자가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난 이럴 생각 없었어. 그날에 내가 다짐한 게 뭐였는 줄 알아?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자. 함께 시어머니가 친 사고를 수습해서 앞날을 다시 잘 그려보자 이거였지. 그런데 갑자기 상간녀라니. 제 말에 남편 놈 얼굴이 헬쑥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선택권이 없었어요. 합의이혼을 하면 하는 대로 돈을 내야 했고 재판까지 가면 지금 내야 하는 돈에 더 많은 걸 빼앗겨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결국 남편은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이 돈 마련해. 안 되면 내가 이혼 서류 낸 거 취소하고 소송할 테니까. 나한테 더 많이 뺏기고 싶으면 그렇게 해. 결국 남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며칠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어요. 당장 빼낼 수 있는 것부터 끌어모으더군요. 저 몰래 상간녀 이름으로 저축하던 적금을 해지하고 지인에게 맡겨둔 돈과 차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신용대출에다가 친구 회사에 묶여있던 돈까지 다 끌어모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돈을 줄 때까지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혹시 집 놔두고 나갔다가 법적으로 문제 생길까봐 딱 붙어 있었죠. 그리고 4일 뒤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보낼 돈 3억과 제게 줄 1억 5천을 제 계좌로 송금했어요. 위자료 5천, 재산 분할 5천, 빌려간 꽃집 자금 5천. 송금 후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받고 그제야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노려보듯 피곤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전 그런 눈 따위 전혀 따갑지도 간지럽지도 않았어요. 짐을 싼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간녀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남편 얼굴이 당황으로 물드는 걸 확인하고는 속으로 웃었죠. 네가 또 여길 왜 와? 응? 이 여자 오늘 나간다고 해서 왔지.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야? 집 꽤 좋네.
저번에는 갑자기 왔다 가서 집 구경은 제대로 못했는데. 제게 설명을 요하는 남편 표정을 보며 제가 웃으며 말해줬어요. 인수인계 해줘야지. 저는 상간녀를 데리고 시부모님 방부터 갔어요. 아내는 시부모님이 TV를 시청하고 계셨죠. 제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자, 여긴 시부모님 방이에요. 아버님은 치매가 있으셔서 잘 돌봐드려야 하고 시어머님도 아침 저녁 식사 때맞춰 하시니까 식사 준비하셔야 하고요. 네? 이게 다 무슨... 오빠,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는 말 없었잖아. 야, 잠깐 나가서 이야기해. 무슨 헛소리야. 여기서 이야기해. 왜 내가 나가야 하는데? 나오라면 좀 나와! 남편은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섣불리 아무 말도 못하겠는지 상간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남편 손을 탁 쳐서 놔버리더군요. 뭔데? 오빠 나 속였어? 이 집 오빠네 집도 아니고 시댁집이야? 나더러 합가해서 부모님 모시라는 소리냐고? 게다가 치매라니. 치매면 요양원을 보내야지. 상간녀는 열심히 무덤을 파더군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달래듯 말했습니다.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 여기 듣는 사람들 많잖아. 저는 상간녀에게 말했어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 이 집 사정 다 알고 나 이혼하라고 결혼기념일날 쳐들어온 거 맞죠? 상간녀가 무슨 헛소리 하냐는 표정으로 절 보는데 전 너무 재밌어 죽겠더라고요. 전 웃음을 참고 말했어요. 소희씨가 이혼소장 갖다준 덕분에 남편이랑 이혼하게 돼서 천만다행이지 뭐야. 그 덕분에 남편이 우리 부모님한테 빌려간 사업자금 3억이랑 나한테 빌려간 5천, 그리고 위자료랑 재산분할 겸 1억 다 받을 수 있었거든. 그걸 한 달도 안 돼서 다 받아냈다고요? 상간녀가 남편을 째려보며 소리치더군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기에 제가 또 말해줬어요. 응, 안 주고 이혼소송 가면 내가 더 많이 받을 테니까 그게 맞고 싶었겠지. 나도 인정을 아는 사람이라 솔직히 여기서 더 뜯어내긴 좀 미안했거든. 워낙에 집안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집안 사정이 안 좋다니 그게 뭔 소리예요? 어머, 몰랐어? 난 말해준 줄 알았는데. 시어머님이 사고쳐서 빚이 3억 넘게 있을걸? 그것도 이 집 담보대출까지 끌어쓴 모양이던데. 뭐 나야 이제 이 집 사람 아니니까 앞으로 이 집 사람들 소희씨가 알아서 해야겠지. 상간녀의 속을 확 긁어놓고 전 모른 채 짐을 챙겼습니다. 상간녀가 완전 뚜껑이 열렸는지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런 것도 않고 어떻게 결혼해? 나 좋은 사람 만나려고 너랑 헤어지려는 와이프 정리하라고 한 거잖아. 이딴 거 떠안으려고 너 만난 거 아니야. 상간녀가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말했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느긋하게. 소희씨,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썼고 송달될 거야. 돈 빨리 마련해야 할걸. 늦으면 이자 붙는 거 알지? 뭐라고요? 부정행위로 인한 가정 파탄 위자료야. 한 달 안에 응하지 않으시면 정식 소송으로 간다던데. 난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상간녀한테 한 발 더 다가갔어요. 난 너한테 정말 고마워. 은혜를 갚고 싶을 정도로. 내가 이 집구석에서 저 남자랑 살면서 얻은 거라고는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뿐이거든. 그래도 부모님한테 빌려간 돈 때문에 이혼 못하고 있었는데 네가 딱 나서줘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돼서 다행이었지 뭐야. 정말 고마워. 근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바람은 바람이니까 너도 위자료는 내. 알았지? 상간녀가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절 쏘아보더군요. 뭐 쏘아보면 어쩔 겁니까? 이미 물 건너갔는데. 전 그렇게 짐을 챙겨 홀라당 나왔어요. 받을 거 다 받아서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더 뜯어내려면 더 뜯어낼 수 있었겠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이미 더 뜯을 것도 없었거든요. 결국 상간녀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어요. 자기 자랑하던 가족 모임에서도 동창 모임에서도 익명으로 사실관계가 다 퍼져서 일주일 만에 SNS 계정을 닫았다고 들었어요. 남편도 친구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요.
이유가 회사 자금까지 빼서 이혼 정산했다는 소문이 돌아서라고 하더군요. 뭐 소문 돌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게다가 시어머님은 사기 가해자로 이혼 네 분에게 민사 형사 책임을 다 떠안으셨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본인 명의로 남은 게 거의 없어서 결국 남편이 어머님 책임 일부를 떠안기로 합의 보셨대요. 신용대출 1억 3천에 어머님 부채 일부까지, 남편은 신용불량 직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협의 이혼은 석 달 뒤에 정식으로 확정됐어요. 우리 딸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졌고요. 남편은 양육비 줄 처지도 못했지만 전 애초에 그 사람한테 기대한 것도 없었어요. 물론 기대하지 않았다고 양육비 지급을 포기한 건 아니었죠. 돈이 생기면 받을 수 있도록 매달 돈이 안 들어올 때마다 독촉 문자를 보냈어요. 협의 이혼 확정 후 저는 친정 부모님 동네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이제 딸이랑 둘이 살아요. 딸은 외갓집 근처 학교로 전학했고 다행히 새 친구도 금방 사귀었어요. 요즘은 엄마 얼굴이 환해졌다고 그 어린 게 그래요. 친정 부모님은 7년 만에 돈을 되찾으셨어요. 작은 단독주택 전세로 옮기셨고 아빠가 마당에 제가 골라드린 장미를 심으셨어요. 어제 엄마한테 사진이 왔는데 장미 첫 봉우리가 올라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요. 저는 그 문자들을 다 읽지도 않고 차단했어요. 그게 제가 14년 부부였던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친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새벽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일어났어요. 딸 아침 챙겨서 학교 보내고 나서 저는 토스트랑 커피로 늦은 아침을 천천히 먹었어요. 이런 평범한 아침이 저한테는 1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7년을 한쪽만 의리지키며 버텼고 결혼기념일에 차린 식탁 위에 상간녀가 던진 봉투 하나로 14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한쪽만 지키는 의리는 의리가 아니라 헛수고라는 거, 그리고 인내는 무력함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힘이라는 거, 그걸 14년 만에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 의리를 지키느라 자기 자신을 잃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두 사람이 같이 지킬 때만 의리예요. 한쪽만 지키면 그건 그냥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시간이에요. 부디 그 시간이 14년이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